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산업재해 보상에 대하여 강의할 유상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재해 보상이라고 한다면 나와는 다른, 완전 다른 세상의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최근 공단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5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299명의 사고가 이제 발생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언젠가 또 그리고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오늘 간단하게 산재가 무엇인지 공부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목차는 여러분들께서 꼭 필수적으로 아셔야 될, 이 정도만 알면 지금 현재 내가 산재를 당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 개념부터 같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산재라고 한다면 이 산업재해를 한 문장으로 얘기했을 때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그리고 질병, 장애가 남은 경우 또는 이제 사망을 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입된 보험료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산재보험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실제로 야간 근무 또는 초과 근무를 해서 더 늘어난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급여에는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이 요양급여가 뭐냐면 공단이 이제 설치했거나 또는 이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그 비용을 그 산재로 보험료로서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이제 비급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급이 제외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요양급여를 다 하고 나서도 이게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치료를 한다 해서 이제 나아지는, 이렇게 더 상태가 호전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았다고 보아서 이 노동력 손실 보전을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산재가 없었다면 내가 그대로 일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여러분들이 산재 때문에 일을 못했기 때문에 원래 일을 했었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70%를 이제 가족들의 생활 보호를 위해서 지급되는 보험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양을 잘 받고 계세요. 근데 잘 받고 계시는데 2년이 경과해도 이게 치유가 다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요양이 장기화가 됐을 때 발생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급되는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간병급여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양을 종결한 산재 근로자가 치료 후에도 이제 상시적으로 또는 이제 가끔이라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 한해서 지급되는 보험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 이제 산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때 지급되는 유족급여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유가족들에게 장의비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사실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산재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는 이제 출퇴근에 따른 산재 부분이 이제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크게 한 3가지 정도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휴게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있었거나, 또는 이제 사업주 시설 관리권이 이제 다 미치는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에는 또 업무상 사고로서 이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제3자 행위에 따른 사고, 그다음에 시설물 결함에 따른 사고, 요양 중의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그다음에 신체 부담을 주는 근골격계 질환처럼 근로자의 건강에 이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서 발생하는 질병은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서 이게 더 확대된 질병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나도 산재 처리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노무사들 사이에서도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이제 사고 중 하나는 이제 체력 단련실에서 이제
벤치프레스 하시다가 이게 이제 떨어지면서 목에 눌려서 이제 질식사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휴게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좀 쉬는 시간 아니냐, 그럼 이제 이때는 자유롭게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휘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업무 수행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여지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육체적인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업무 준비를 위해서 또는 사회통상 그에 수반되는 그 근력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합리적 또 필요적 행위로 봤기 때문에 이 사망 사고가 이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받아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이제 반도체 쪽 관련인데, 벤젠이라는 이 화학 물질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게 되신다면 이게 연구 논문에 따라서도 백혈병 또는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다발성 골수증, 재생불량성 빈혈 등 이제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10년 이상 벤젠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10년 이상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누적 노출량이 1ppm 이상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아예 이거는 기준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이제 이런 화학물질 쓴다면 그 화학물질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산재를 주장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들을 다 고려해서 공단에서 심사하에 산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경비 초소에서 이제 근무하던 경비 근로자가 술에 취한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이제 다친 경우입니다. 이때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 서로의 이제 쌍방에 따른 이제 폭행에 따른 그 부분이지 이게 산재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원심에서는 이제 불승이 되긴 했었으나, 이제 산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폭력 행위가 이제 쉽게 말해서 동료 근로자도 이제 이 산재 판단에 있어 가지고는 사업주가 이제 관리해야 될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근로하던 동료에 의해서 폭행 당했다면 그때도 이제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피해자가 재해자가 이게 막 상대방 자극해서 발생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부득이하게 이제 타인의 폭력에 의해서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그게 직장 안에서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 이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 해가지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신다면 뭐 팔을 계속 쓴다거나 또는 이제 허리를 계속 굽혀야 된다. 뭐 이거는 식당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동작을 작업으로서 반복을 하게 된다면 그때 발생하는 이제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제 중량의 무게에 드는지, 그 다음에 어떤 각도로 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내가 일한 근로한 기간 동안 뭐 몇 회 이제 이런 동작을 반복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질판이 위원들에게 좀 설득력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가지고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으로 발생한 거다라는 걸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소음성 난청입니다. 사실 소음성 난청은 장애 급여로 이제 받게 됩니다. 이게 더 이상 이제 이건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낫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성 난청을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이걸 산재로 인정받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소음성 난청은 사실 노인성 난청으로도 발생할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업무를 한 게 노인성 난청이 오는 것보다 자연 경과적인 진행 속도를 더 야기시켰다. 이 공장에서 또는 이 중공업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래 발생할 수 있는 난청보다 노인성 난청보다 더 빨리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도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어가지고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좀 불인정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게 말해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이게 무과실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실이 있다, 내 실수를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는 인정될 수 있고요. 대신 다만 이제 뭐 고의적으로 했다거나 또는 이제 뭐 자해를, 쉽게 말해서 뭐 자해를 해서 다쳤다, 그런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과실 원칙에 따라서 내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보시면 이제 뭐 근무 시간 중에 이제 자기 휴게 시간 근로자들끼리 뭐 휴식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뭐 간이 침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다가 다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상태이기도 했었고, 그 내용 자체도 이제 업무상 상당한 관계가 없다라고 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례 또는 이 유사한 경우에 있다라고 생각되셨을 때 어떤 경우에 이제 산재, 어떻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산재를 신청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큰 병원에 가신다면 그 큰 병원은 사실 산재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상담을 받아서 이제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산재에 대해서는 직접 작성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 많이 잘못 알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가 사업주가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사업주의 확인 또는 날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많으신데, 이 부분은 2018년도부터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사업주 날인 없이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 관련해서 뭐 공상 처리를 하는 거라 해가지고, 공상 처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산재를 당했는데 이게 산재가 신청이 되고 신고가 돼버리면 나중에 이제 산재 보험료율이 올라가거나 또는 이제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에서는 좀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산재 처리하지 않고 그에 상당한 금액을 이제 직접 이제 회사에서 보상해 주면서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한 거 이상으로 아마 공사 처리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겠지만 산재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재 신청하는 거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업장 그 관할에 있는 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고, 뭐 여러분들의 뭐 간단한 인적 사항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산재 소견서 작성해 달라고 하면 아마 웬만하면 의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산재 관련해서 이분이 어떤 지금 질병이 있고 이게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통근 치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작성한 뭐 한 2페이지 정도 될 건데, 이 소견서를 주게 되면 이 신청서와 소견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산재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이제 포함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있는 것처럼 뭐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로 의견을 제출해라. 이 의견이란 게 사실 형식적인 부분은 전혀 뭐 정해져 있는 게 없고, 여러분들이 이게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또 그다음에 설득할 수 있는 내용 어떤 것들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고 같은 경우는 좀 주변에 이제 회사에서 몇 확인이 있고 그다음에 뭐 증인들이 많고 한다면 뭐 좀 생각보다 좀 편하게 이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좀 회사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병과의 이제 그 기인성 이런 분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많게는 6개월에서 뭐 1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산재를 신청했는데 혹시 이제 불승이 났다, 이거는 산업재해가 아니다라고 판정받았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에는 아마 공단에서 불승인에 대한 통지를 하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기재해 놓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처분을 내린 공단에다가 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건 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이제 행정 절차를 통해서 꼭 산재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간단하게, 왜냐면 좀 간략하게 이제 너무 또 길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오늘 강의 내용 들어보시고 혹시나 내가 이런 부분에 맞지 않을까 한다면 뭐 더 검색을 하시고, 또는 이제 뭐 노무사를 통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권리를 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의 유상건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